안녕하세요. 차이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단어도 꽤 많이 외웠고 문법도 잘 알고 있고 그 외에 패턴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공부를 충분히 해둔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 문장이, 왜 이 글이 100% 확실하게 해석이 안 되는 걸까? 혹시 HSK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 문제를 푸는데 딱히 모르는 단어나 그런 게 있었던 것도 아닌데 나는 왜 이 답에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걸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분명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여러분 단어 중요하죠. 단어는 최대한 많이 외우면 외울수록 좋습니다. 그건 너무 설명하지 않아도 당연한 거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이 문장과 글의 해석을 100% 책임지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 글의 문맥, 맥락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문장 구조를, 이 문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무작정 단어만 알고 읽는다고 해서 파악이 되는 거는 아니겠죠.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규칙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일단 주어, 수어, 목적어를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거라는 것 같아요. 우리말 같은 경우는 주어나 목적어를 알려줄 수 있는 조사가 존재를 하지만 중국어 같은 경우는 그 순서로 알아채야 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팁을 알고 계신다면은 비교적 쉽게 주, 우술, 목을 구별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방법이 바로 이 쓰리더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실 수 있게 큰 화면으로 저는 목소리만 나오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쓰리더를 보도록 할 건데요. 쓰리더라는 거는 더라고 읽히는 이 세 개의 구조조사를 뜻하는 겁니다. 일단 이 첫 번째 더는 白少的 그리고 두 번째 더는 读也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더는 双人的라고 합니다, 여러분. 네, 일단 첫 번째 白少的를 보면은요. 이 더는 명사나 대사를 꾸미는 관용어를 만듭니다. 이 더 앞에 명사나 대사가 오게 되면은 무엇의라고 해석을 해주고요. 동사나 형용사 혹은 동사 형용사 구가 오게 되면은 뭐뭐한, 은 등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장을 이렇게 쭉 보다가 이 더가 보이고 그 뒤에 명사나 대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까지 묶어서 이 뒤에 있는 명사나 대사를 꾸며주는 거구나. 그래서 이만큼이 한 덩어리가 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梦想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꿈이라는 뜻이죠. 네, 그런데 自己的梦想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자신의 꿈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小狗라고 했어요. 강아지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可爱的小狗라고 하면은 귀여운 강아지가 되는 거죠. 조금 길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方法라고 하면은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教育孩子的方法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죠. 아이를 교육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묶어서 한 덩어리로 볼 줄 알게 되면은 문장이 한층 더 간결해지겠죠.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두의 더 같은 경우에는 동사를 꾸미는 부사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더 앞에 동사나 형용사 혹은 동사나 형용사 구가 오게 되면은요. 해석을 뭐뭐하게, 뭐뭐하며 등등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장을 이렇게 쭉 보다가 이 너가 보이는데 그 뒤에 동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상태로 이 동작을 하는구나. 이 상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또 한 덩어리로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走라고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걷다 혹은 가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生气的走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화가 난 상태로 간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자,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做라고 하면은 하다라는 뜻이죠. 혹은 만들다라는 뜻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踏踏实实的做라고 하게 되면은 착실하게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착실한 상태로 이 동작을 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双人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이 더 같은 경우에는 동사나 형용사의 정도나 가능성을 보충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태보어나 가능보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문장을 이렇게 쭉 훑다가 이 더가 보이고 앞에, 이거는 앞입니다. 앞에 동사나
형용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동작을 하고 보니까 이런 정도 혹은 상태에 다다랐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이 동작을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또 한 덩어리로 보는 거죠.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쿠를 보면은 딱 울다라는 뜻을 떠올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떠가 오게 되면은 우는 상태가, 우는 정도가 어떠하지? 하고 뒤에를 보면은 很伤心, 상심하다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哭得很伤心 하면은 슬프게 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하나 보자면은 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듣다라는 뜻이구나라고 하는데 팅더동이라고 했어요. 자, 팅동 하면은 이 동이 결과보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서 이해했다가 되는 건데 그 사이에 이 떠가 낑겨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과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알아들었다가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하나씩 언급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 쓰리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꼭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쓰리더까지 어느 정도 알았고 주어, 수러, 목적어는 어느 정도 내가 구분을 할 줄 알게 된 것 같다. 그런데도 왜 문장이, 왜 이 글이 해석이 안 되지? 왜 잘 이해가 안 되지?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신다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질문을 해보실 차례입니다. 이 5가지 질문은요, 역시나 여러분들이 더 집중해서 보실 수 있게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제 목소리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여러분이 첫 번째로 질문을 해봐야 될 거는 이 동사가 수러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동사라면은 그냥 그 의미만 외우면 바로바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조금 특수한 용법을 가진 동사들은 체크를 해두어야지 실수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수러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인데요. 수러성 목적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목적어다라고 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떠올리는 게 명사나 대사잖아요. 그런데 명사나 대사가 아니라 주로 수러로 사용이 되는 동사나 형용사, 나아가서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동사, 형용사, 구 혹은 아예 문장 하나 자체가 목적어로 쓰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겠죠. 네, 자, 수러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는 여러분들이 만날 때마다 외워두는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认为라고 하면은 뭐뭐라고 생각하다라는 거죠. 이런 거는 뭐뭐라고 생각하다라는 뜻이니까 당연히 목적어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는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开始 같은 경우도 시작하다라는 거니까 뭐뭐 하는 것을 시작하다라고 해서 수러성 목적어가 올 거고요. 그 다음에 决定 같은 경우도 결정하다니까 뭐뭐 하기로 결정하다 이렇게 수러성 목적어 올 거고요. 그리고 打算 같은 경우도 뭐뭐 할 계획이다, 뭐뭐 할 작정이다 라고 하니까 뭐 할 작정인지 이렇게 수러성 목적어가 오겠죠. 자, 2개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希望이라는 거는 희망하다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하기를 희망하다 역시나 수러성 목적어 오고요. 자, 그 다음 发现 같은 경우는 알아채다, 깨닫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뭐뭐 하다라는 것을 알아챘는지 깨달았는지를 이제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역시나 또 수러성 목적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수러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구나라는 걸 알았다면은 한번 예시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장을 보면은 古代中国人认为自己的国家在大海的中间，别的国家都在大海以外很远的地方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뭘까요, 여러분? 주어는 古代中国人이 되겠죠. 고대 중국인들이 됩니다. 자, 수로는 뭐예요? 认为 그렇죠. 뭐뭐라고 생각하다, 여기다, 认为가 되는 건데 이게 수로 자리에 있다라는 걸 보자마자 우리는 뭘 떠올려야 돼요? 목적어가 길 수도 있겠다. 근데 이 문장을 보니까 역시나 목적어가 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목적어 덩어리입니다. 자, 그럼 이 목적어 부분만 보도록 할게요. 自己的国家 자기 자신의 나라는 在 어디에 있다? 大海的中间 큰 바다의 중간에
그리고 别的国家 다른 나라는 또 모두 在 어디에 있다? 大海以外. 자, 큰 바다 바깥의 很远的地方, 먼 곳에 있다. 以外는 이외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지만 바깥쪽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古代中国人, 고대 중국 사람들은 认为 뭐뭐라고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나라는 큰 바다의 중간에 있고 다른 나라는 모두 바다 바깥의 먼 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나눠놓고 보면은 문장이 조금 더 깔끔하게 나뉘어지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이 두 번째로 해볼 수 있는 질문은요. 이 동사가 혹시 이중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인가?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해서 목적어를 두 개 가지는 동사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건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제가 쉽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중 목적어 가지는 동사 몇 개 예를 들어볼 테니까 이 동사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첫 번째 이중 목적어 가진 동사는 推荐, 추천하다. 다음 告诉 알리다, 통지 통지하다, 问 묻다, 教 가르치다, 送 선물하다가 있습니다. 어때요? 이 단어들 전부 다 누구누구에게를 더했을 때 자연스럽죠, 여러분. 누구누구에게 추천하다, 알리다, 통지하다, 묻다, 가르치다, 선물하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사를 봤을 때 누구누구에게가 들어갔을 때 자연스럽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이중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일 수도 있겠다라는 걸 첫 번째로 생각을 해주시고 그런 동사다라고 한다면은 문장이 누가 한다 무엇을 이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해서 누구누구에게에 해당하는 부분이 목적어 1 그리고 무엇을에 해당하는 부분이 목적어 2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목적어 이중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구나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딱 알아채시면 되는 거고요. 예문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한번 쭉 읽어보면은 大家问我学校的条件怎么样百闻不如一见大家亲自看看就会明白的 라고 되어 있죠. 네. 자, 이 문장에서 주어가 뭘까요, 여러분? 주어는 大家가 됩니다. 네, 大家가 주어죠. 그 다음 수어가 뭐예요? 원, 묻다예요. 그러면은 이거 이중 목적어 가지는 동사인데 그럼 그 뒤에 누구누구에게 무엇을에 해당하는 내용이 오겠구나 라고 본다면은 大家 여러분이 원, 묻습니다. 누구에게? 我, 나에게. 무엇을 묻는 거예요? 学校的条件怎么样? 학교의 조건이 어떠한지 여기에 떠가 보이니까 반갑죠, 여러분. 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은 여러분이 저에게 학교의 조건이 어떤지 물으시는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결 쉽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헷갈리지 않고. 자, 그 뒤에도 우리가 계속 일단 쭉 보면은 百闻不如一见이라고 되어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大家亲自看看 여러분이 직접 칸칸 한번 봐보면은 就会明白的 바로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여러분이 세 번째로 해볼 수 있는 질문은요. 바로 이 문장이 혹시 연동문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네, 연동문은 정말 글마다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습니다. 네, 여러분이 문장을 쭉 보다가 만약에 이 한 문장에서 의미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낀다면은 연동문일 가능성을 생각을 하면서 뒤에 어떤 문장이 오는지 그리고 뒤에 오는 문장과 앞에 있는 문장의 의미적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일반적인 연동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단이나 방법이나 목적 이런 거를 나타내는 관계에 있는 일반적인 연동문은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알아채기도 굉장히 쉽고요. 그런데 요 연동문 같은 경우나 겸어식 연동문 같은 경우는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살짝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요 연동문 같은 경우는요. 제가 그냥 쉽게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뭐뭐 하는, 뭐뭐 한, 는, 뭐뭐 할, 뭐뭐 이가 있다, 없다라는 표현을 중국어로 할 때는요. 무조건 무엇 이가 있다, 없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뭐 하는, 는, 할 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것만 기억하면은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요 연동문을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 예문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只要我们想我们就有权利追求自己的梦想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패턴이 있는데 패턴은 간단하게 해석만 해보도록 할게요. 只要 뭐뭐 하기만 한다면 我们想 우리가 바라기만 한다면 我们就 우리는 바로 사실 이 지오를 바로라고 해석한다기보다는 연결고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결하는 그 역할만 한다고 봐주시면 돼요. 只要就 세트입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有权利追求自己的梦想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有权利 권리가 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뒤에 또 연결이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권리가 있다. 뭐뭐 할, 뭐뭐 하는, 뭐뭐 한, 는 등등등으로 해석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은 쉽습니다. 追求 추구하는 거죠. 쫓는 거죠. 自己的梦想 자신의 꿈이죠. 그러니까 권리가 있구나. 어떤 권리가 자신의 꿈을 쫓을 권리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자신의 꿈을 쫓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라고 해석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몰랐을 때보다 알고 봤을 때 훨씬 쉽게 해석이 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계속해서 겸허식 연동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겸허식 연동문 하면은 뭔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제가 아주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중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라고 했었죠? 누구누구 에게가 들어갔을 때 자연스럽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동사가 누구누구에게가 들어갔을 때 자연스러우면서 그 의미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하는, 움직이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어떻게 생각하면 되시냐면은 이 동사는 겸허식 연동문을 만드는 겸허 동사구나. 명칭 어려운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게 겸허 동사라면은 문장을 일반적인 순서로 만들지 않을 텐데 어떻게 만들까? 이것도 그냥 쉽게 외워버리세요. 자, 일단 우리가 이중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누가 한다, 누구에게 무엇을의 순서로 문장을 만들었었잖아요. 겸허 동사 같은 경우는요. 일단 대표적으로 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랑이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누구누구에게가 들어갔을 때 자연스러우면서 시키다라는 의미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거잖아요. 네, 자, 이럴 경우에는요. 시키다를 기준으로 이제 의미를 말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건 동사가 달라지면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자, 어떤 방식인지 봐주세요. 누가 시킨다 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그러니까 누가 그 다음에 시키다가 아니라 다른 의미를 가진 동사라면 다른 게 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누구누구에게가 그 다음에 오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뭐뭐 하라고 이렇게 동사 동작이 오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 순서로 문장을 만드는구나. 그리고 이게 바로 겸허식 연동문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 대표적인 예문이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妈妈让我打扫房间 이라고 했어요. 마마, 엄마가 랑 시켰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뭐뭐 하라고가 나오겠구나. 我 나에게 뭐 하라고? 打扫房间 방을 청소하라고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 문장을 놓고 보면은 왜 이게 겸허식 연동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마, 엄마가 랑 시켰어요. 我 나에게.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앞에 있는 문장에서는 我가 뭐가 돼요? 목적어가 되죠. 그런데 뒤에 있는 문장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은 我打扫房间이 되니까 我가 또 뭐가 돼요?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와 주어를 겸한다라고 해서 겸허동사라고 하고 이 겸허동사를 사용하는 이 문장을 겸허식 연동문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응용해서 우리 예문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老师让我通知大家明天的运动会取消了 라고 했는데요. 여기에는요, 여러분, 네, 겸허 동사랑 이중 목적 가진 동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큼직큼직하게 나눠보면은 老师 선생님께서 랑 시켰어요. 그 다음 누구에게가 나오겠죠? 我 나에게. 그 다음이 전체가 뭐 하라고 한 덩어리가 되는 건데요. 여러분에게 내일 운동회가 취소되었다고 통지하라고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안에를 들어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통지 이 이중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니까 그 뒤에 누구에게 大家 여러분에게
무엇무엇을에 해당하는 부분이 明天的运动会取消了. 내일 운동회가 취소되었다는 것을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큼직하게 나누고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미리 공부를 해둬야지만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연동문 관련된 내용은 끝났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네 번째로 해볼 수 있는 질문은요. 이 문장이 혹시 특수문형인가? 라는 걸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특수문형들은 거의 대부분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 네, 대표적으로 빼이자문하고 빠자문하고 비교문이 있겠죠, 여러분. 네, 이 특수문형 같은 경우는 거의 정해진 형태로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공식처럼 외워둬도 충분히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암기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조금 더 암기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면은 받자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받자문 같은 경우는 능동문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주체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 뒤에는 객체가 오는 거죠. 그래서 주체가 바 뒤에 있는 이 객체를 수어 자리에서 처치하고 그 다음에 이 기타 성분 부분에는 주체가 객체를 처치한 결과를 보여주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잘 외울 수가 있을 거고요. 빼이자문 같은 경우에는 수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객체와 주체의 위치를 바꿔주는 겁니다. 네, 주어가 객체예요. 이 객체가 빼이 뒤에 있는 이 주체에 의해서 이 수어 자리에서 어떻게 처치를 당했는지 그리고 기타 성분 부분에서 객체가 주체에게 처치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비교문 같은 경우에는요. 해석만 잘 해주시면 돼요. 주어, 비교 대상, 그 뒤에 수어가 오게 되는데요. 주어보다 비교 대상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주어는 뒤에 있는 비교 대상 보다 라고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만 헷갈리지 않으면 여러분 잘 해석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디테일한 내용은 문법 공부하실 때 보시면 되고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 대표적인 부분만 봤고요. 예문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빼이자문이 있는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当他母亲回来时被眼前的情景惊呆了 라는 문장인데요. 当 뭐뭐时이라고 하면은 뭐뭐 할 때가 되겠죠. 他母亲 그의 어머니가 回来 돌아오셨을 때가 되는 거고요. 뒷부분이 중요하죠. 被가 있는데 被 앞에 있는 객체는 他母亲 그의 어머니가 되겠죠. 앞에서 언급을 했으니까 생략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있다고 생각하고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他母亲 그의 어머니가 被眼前的情景이라고 했잖아요. 자, 眼前的 눈앞의 情景 광경인 거죠.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는 눈앞의 광경에 의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찡따이 어안이 벙벙해진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완료를 나타내는 러를 기타 성분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돌아오셨을 때 눈앞의 광경을 보고 어안이 벙벙해졌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요. 받자문하고 비교문을 다 넣어서 조금 응용된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读书时把全书比较快地看一遍比你只仔细读十几页后来因为不全懂缺少耐心而放弃读下去要更好라는 문장인데요. 자,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读书时이라고 하면은 시 뭐뭐 할 때니까 读书 책을 읽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이 되는 건데 그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바도 있지만 쭉 여러분이 보다 보면은 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큼직하게 비교문으로 나눠 놓고 그 안에를 보면 되겠구나 라는 걸 딱 생각을 해주시고 자, 이걸 어떻게 나누면 되냐 하면은 B 앞에 있는 게 전체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또 해두시고 그 다음에 비교 대상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지? B 뒤에서부터 수어 앞에까지니까 要更好 앞에까지를 또 묶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길죠, 여러분. 그래서 큼직하게 나눌 수 있을수록 여러분들이 긴 글을 읽을 때 더 도움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나눠놓고 일단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것이 이것보다 要更好 더 좋다라는 건데 비교문에서 이렇게 要가 들어가면은 그냥 의미를 조금 더 선명하게 전달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물론 없어도 되는 거겠죠. 네, 자, 그래서 일단 주어 부분을 보면은 여기에 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 앞에 니, 당신이 생략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把全书 책 전체를 看一遍
칸보다 2片 한 번이 되는 건데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두에 더 보이시죠? 네, 比较快的 칸이 비엔이요. 그러니까 비교적 빠르게 한 번 보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책 전체를 비교적 빠르게 한 번 읽는 것이 뭐보다 要更好 훨씬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당신이 그저 仔细读 자세하게 읽는 거죠. 十几页 열 몇 페이지를. 그러니까 당신이 그저 자세하게 열 몇 페이지만 읽고 后来 나중에 因为 뭐뭐 때문에 不全懂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나 缺少耐心 인내심이 부족해지는 것 때문에 을 연결해주는 거죠. 因为 뭐뭐뭐 을 뭐뭐뭐. 자, 이것 때문에 을 放弃 포기하는 거죠. 뭘 포기해요? 读下去 읽어 나가는 것을. 그러니까 당신이 책 전체를 비교적 빠르게 한번 읽는 것이 자세히 열 몇 페이지만 읽고 나중에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나 인내심이 부족해지는 것 때문에 읽는 것을 포기하는 것보다 要更好 훨씬 낫다. 이렇게 해석을 해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네, 자 이래서 이렇게 응용이 된 문장도 큼직하게 차근차근 나눠서 해석을 하다 보면은 어렵지 않다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질문은 이 문장 안에 혹시 부사나 접속사 등의 패턴이 있나라는 거예요.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먼저 패턴을 중심으로 문장을 구분을 해놓고 그 안에서 다시 문장을 해석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의미를 맞춰보는 게 효율적이겠죠. 자, 그럼 이것도 대표적인 패턴 골라서 우리가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不是 A, 而是 B 라는 패턴이 들어간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不是 A, 而是 B 라고 한다면은 A가 아니라 B이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네, 자, 이 문장을 한번 쭉 보시면은 今年45岁的我保持这样的状态不是因为天生丽质，也不是因为易瘦体质，而是日复一日流下的汗水和付出的时间 이라고 되어 있죠. 네, 자, 요것도 우리가 이렇게 패턴을 먼저 표시를 해두면은 해석을 할 때 부담이 조금 덜어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특수한 거는 不是而是이 아니라 不是예, 不是 한 개가 더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얼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이것이다 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거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쭉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今年45岁的我 올해 45살인 너를 하니까 쉬워지죠. 我 제가 保持 유지하는 겁니다. 状态 모습을 어떤 모습을 这样的状态 이러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不是 아닙니다. 因为 뭐뭐 때문이 아닙니다. 天生丽质 타고난 아름다움. 그러니까 타고난 것 때문도 아니고요. 也不是 이것도 아니에요. 因为易瘦体质 쉽게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인 것 때문도 아니에요. 而是 이것 때문입니다. 日复一日流下的 매일매일 꾸준히 흘린 한수이 이것도 묶어버리면은 간단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매일 꾸준히 흘린 땀과 付出的 투자한 时间 시간 덕분입니다. 시간 때문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5가지 질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혹시 너무 쉬운데? 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간단한 개념 이해를 위한 짧은 문장이 아니라 정말 문맥이 충분히 담긴 긴 글에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본다라고 한다면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혹시나 이거 내가 전부 다 아는 내용인데? 라고 할지라도 이번 시간에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정리해둔 내용을 보고 나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혹은 HSK 준비하고 계신다면은 독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독해가 듣기와 작문의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이 HSK 전체를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인사이트가 되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호흡이 긴 영상을 준비를 해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2024년 중국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동기부여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여러 번 다시 한번 시청을 하면서 도움을 확실하게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방법을 토대로 내가 중국어 실력 향상을 하는데 나의 중국어 문장 능력을 늘리는데 코칭을 받으면서 제대로 훈련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더보기란도 한 번 더 참고해 주세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